3,349만 339. 화면에 보이는 이 엄청난 숫자, 과연 뭘까요? 이게 바로 1931년 프랑스 공식 식민지 박람회에서 팔려나간 총 티켓 수입니다. 당시 프랑스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치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죠. 그 시대 대중이 식민지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딱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극명한 대비가 보이시나요? 한쪽은 3,350만 장의 티켓을 팔아치운 거대한 공식 박람회인데 반대쪽, 즉 식민주의에 반대하며 열린 이른바 대항박람회를 찾은 사람은 고작 5,000명이었습니다. 네, 딱 5,000명이요. 말 그대로 거대한 식민주의 옹호 여론이라는 골리앗과 그에 맞선 작디작은 저항운동, 다윗의 싸움이었던 셈이죠. 박람회가 끝난 직후에 보수 성향 유력지였던 르땅은 이렇게 썼습니다. 식민지라는 이념은 마침내 국가적 신비주의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리, 즉 가장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와, 정말 노골적이지 않나요? 당시 기득권층과 대중들에게 식민주의가 얼마나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국가적 자부심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 공식 행사의 진짜 위력은 그냥 규모가 크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1931년 5월에 개막했는데 가스통 두메르그 대통령이랑 리오테 원수 같은 최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여러 번 온 사람을 빼고 순수 방문객만 무려 800만 명이었고요. 게다가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의 스칼리아 왕자나 폴 레노 같은 거물급 인사들도 총출동했죠. 이쯤 되면 당시 사회에 얼마나 굳건한 프로식민주의 공감대가 깔려 있었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식민지 박람회를 방문하지 마시오. 아주 도발적이죠? 이건 1931년에 나온 꽤 유명한 저항 소책자의 제목입니다. 앙드레 브루통, 폴 엘류아르, 아라공. 아마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당대 최고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여기에 서명을 했어요. 국가적인 대축제에 대놓고 찬물을 끼얹으며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오해가 하나 생겨납니다. 이른바 초현실주의 신화라는 건데요. 나중에 앙드레 티리옹 같은 인물들이 쓴 회고록에 역사학자들이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좀 왜곡된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파리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앞장서서 이 대항 박람회를 싹 다 기획하고 주도했구나 하고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만약 그 유명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단순한 조력자에 불과했다면 아니 대체 누가 이 대항 박람회를 진짜로 기획한 걸까요? 진짜 주최자가 누구인지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을 탄압하려고 했던 경찰 정보원들 덕분입니다. 액상 프로방스 지역 기록 보관소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첩보 보고서들이 발견된 건데요. 당시 프랑스 해외 영토 출신자 연락국, 일명 슬로폼이라는 정보부 소속 경찰 스파이들이 저항 세력 회의에 몰래 잠입해 있었거든요. 그 스파이들이 꼼꼼하게 적어올린 보고서 덕분에 대항 박람회의 진짜 뿌리가 세상에 드러난 거죠. 알고 보니 무대 뒤에서 진짜 씨를 조종하고 있던 건 베를린에 본부를 둔 반제국주의 연맹이었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볼까요? 원래 1931년 1월에 반대 행사를 열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바르베 셀로르 사건 같은 내부 계파 갈등 때문에 계획이 계속 엎어지고 미뤄집니다. 결국 5월에 화려하게 공식 박람회가 열렸을 때 이들의 대항 박람회는 첫 삽도 못 떴고요. 한참 뒤인 9월 23일이 되어서야 간신히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파리 마튜랭 모로 에베뉴 8번지에 문을 연 이곳. 과연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면 3계층이 온통 항의와 고발의 메시지로 꽉 차 있었습니다. 1층은 식민지의 비참한 현실 고발, 2층은 예술을 매개로 한 비판, 그리고 꼭대기층은 소련의 반제국주의 전시물로 꾸며졌죠. 그럼 한 층씩 저랑 같이 둘러보실까요? 먼저 1층, 일명 현실 패널 구역입니다. 주최 측은 관람객들에게 식민주의의 가혹한 진짜 얼굴을 보여주려고 아주 직설적인 선전물들을 쫙 깔아놨어요.
콩고 오세앙 철도를 깔면서 무려 18,000명이 죽었다는 고발 내용, 또 망쟁이나 구로 같은 유명 군사 지도자들을 아주 날선 시선으로 그린 초상화, 그리고 강제노동 수용소의 끔찍한 실태를 담은 사진들까지 제국주의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줘서 시각적인 충격을 주려는 게 분명한 목적이었죠.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초현실주의자들의 진짜 역할이 드디어 나옵니다. 루이 아라공을 비롯한 이 예술가들이 메인 기획자는 아니었지만 조력자로서 정말 엄청난 기여를 했거든요. 이들은 아프리카랑 오세아니아의 정통 조각품들을 모아서 진짜 유례 없는 규모로 전시를 열었어요. 단순히 와, 이국적이고 신기하다를 넘어서 원주민 문화를 제대로 존중하고 억압받는 국가들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예술적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시가 흥미로운 건 먼 남의 나라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 사회에 뿌리 내린 일상적인 쇠뇌 교육도 매섭게 꼬집었습니다. 흑인을 우스꽝스럽게 그린 흑인들 나라의 룰루 같은 어린이 동화책,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식민지 장교 세트, 심지어 원주민 모형 맞추기 놀이까지 다 전시해놨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 제국주의가 어떻게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지 그걸 사람들에게 콕 집어주고 싶었던 거죠. 과연 이 열정적인 전시회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돈이 썩어날 정도로 화려했던 공식 행사와는 달리 대양 박람회는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베를린 공산주의 연맹에서 주겠다고 약속했던 예산 중에 딱 6분의 1, 고작 25,000프랑만 달랑 도착했거든요. 당시 실무총괄에 맡았던 로저 가야를 입장에선 정말 한숨만 나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뼈아픈 현실은 곧바로 참담한 성적표로 돌아옵니다. 4개월이나 문을 열어뒀는데 총 방문객이 딱 5,000명이었어요. 계산해보면 하루에 겨우 30명, 많아야 70명 정도 온 셈이죠. 아까 공식 박람회 티켓이 3,300만 장 넘게 팔렸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 비교조차 민망할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완벽한 대참패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당시 주류 언론들의 반응이에요. 1931년 10월 보수 신문이었던 민중의 벗 사설을 보면요. 왜 우리는 저 반식민주의 박람회라는 스캔들을 가만두고 보는가? 아, 저 끔찍한 세뇌 공작이요. 라며 핏대를 세웁니다. 고작 하루에 몇십 명 오는 그 초라한 행사에 기득권층은 이렇게나 격렬하고 예민하게 분노를 쏟아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그 시대에는 철저하게 참패했고 대중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던 이 작은 전시회가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역사를 되돌아보는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시금석으로 남게 된 걸까요?